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이탈리아에서 잠적했었던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여름 한국에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회가 보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폭발한 거죠, 결국은. 세상의 광의로운 빛발로 역사 발전의 새 시대를 결식.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녕하세요.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잘 나가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었어도 출세기를 걸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 뭐 국장에 됐을 수도 있고 한 2, 3년 있으면 또 부상에 됐을 수도 있었죠. 뭐 나름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건 맞습니다. Gracias. 오랫동안 덴마크, 스웨덴,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북한 엘리트들은 왜 탈북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엘리트층이 떠나는 북한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벙커버스터에서는 지난해 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김정은.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외국 유학도 했겠다, 또 군복무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고생도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김정은 체제에 좀 불만이 많습니까? 끊임없는 핵 미사일 시험, 그다음에 그 장성택 초용과 더불어 이어진 공포 정치,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역시 저 사람도 할 바가 없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허물어진 동시에 환멸이 같이 들어왔고, 주민들 삶이 지금 집권해서 한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얘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뭐 난 일체 상관 안 할게 하면 또 좀 낫겠는데, 시시콜콜이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면서 제안을 하니까 그게 상당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만이 반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압적인 통치로 불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나 반감은 가져도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을 못하고 그냥 끙끙 속으로 앓고 있죠. 누적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정권을 향해 폭발할 수 있을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리일규 전 참사는 임계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래 그 속담에도 그 아침이 밝기 전에 그 제일 어둡고 밧줄도 지나치게 잡아당기면 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얼마나 주민들을 억압받고 물리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그 한계가 다 있는 법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임계점까지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돌이켜봐도 어느 역사의 어느 갈피에도 독재자가 영원했던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임계점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과 같은 체제는 내부에서 반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이 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내부가 이제 퍼지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상대방하고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들고 일어나 봤댔자 나 하나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때 저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제 이 정권의 반감을 가지고 언제든 들고 일어나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곧 붕괴의 시작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기득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북한 내부에 아직 충성파도 있지 않습니까? 충성파 당연히 있습니다. 충성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재 세습 정치, 세습 제도를 유지하는데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당초 안에 조직 지도부 일꾼들이나 국가보위성이라든가 보안성도 그렇게까지 충성파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실제로 김정은 체제와 함께 몰락해야 되는 운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한 1%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텔레비전을 보면 김정은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상화 교육의 탓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충성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그건 단편적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격화 교육을 많이 받고 우상화를 많이 받으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어제까지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막 저 사람이 이제 끝나고 좀 다른 세대가 와서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면서 신교가 받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그 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충성심이 발현이다, 충성심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단면적이거든요. 나도 김정은 그 사람 앞에 여러 번 섰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섰을 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두려움의 표현 이런 거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죠. 승분이죠. 신 앞에 섰다는 어떤 그런 승분이죠. 근데 그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판약이 달라지거든요. 일부 충성파의 지지 위에 포갑적 통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는 김정은. 이런 김정은 정권이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두란군 미국보다 한류가 한 2배, 3배, 한 10배 더 북한은 한류로 들어야 할 겁니다. 한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한류가 그 사회주의 사상을 다 뽑았어요.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세뇌 교육으로 자리를 잡은 우상화, 충성심 이걸 한류가 다 뽑았어요. 북한은 이런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이 그것입니다. 남한 드라마 보고 노래 부르고 남한 말투를 쓰기만 해도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법까지 마련됐다면 한류가 실제로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류는 그 어떤 경우도 위축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한류를 봤다고 해서 사용시키고 처용하고 이게 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랬어요. 시범 케이스라고 해서 지방에도 추방하고 사용도 하고 이랬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한류는 단 한 번도 이제 위축된 적이 없고 실제 이제 한류를 단속하는 사람들, 당일꾼들이나 보일꾼들, 사법 검찰 단속하는 사람들 자체가 한류를 제일 많이 보고 그 사람들 자체가 한류를 유포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보고 그러면 단속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단속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목숨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게 본질적인 위협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혀가는 분들은 뇌물을 못 주는 사람들이 잡혀가죠. 약한 사람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냥 단속돼서
뇌물을 좀 주고 돈을 좀 주면 그걸로 또 풀려나거든요. 닐규 전 3사에게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하는 게 꺼려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할수록 북한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독재 체제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부채의식이라기보다는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김정은 정권에 이제 그 실제 뭐 강요받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구석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최소 이제 나랑 그 정말 그 같이 술도 같이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비도 넘기고 신세 타령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근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도 그리울 때가 많고 그분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고 싶다 이런.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체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도 탈출을 권유하게 만드는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약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종할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나라죠. 닐규 전 3사가 말한 대로 북한 내부가 민심 폭발의 임계점에 달아들고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포갑적 통치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현재로서는 균열의 가능성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트층을 비롯해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국가가 싫어서 떠나는 체제라면 그 체제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항상 천심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